오늘도 트럼프 얘기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외생 변수라 그러죠. 우리 나라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 트럼프죠.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를 막 물렸다가 또 보류했다가 하루하루 그 다음날 무슨 날이 올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벌써 트럼프 취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왜 관세를 저렇게 집착하는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극우 세력들은 왜 해외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꺾어지겠다, 중국한테 이리저리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전 세계 GDP 순위에서도요, 중국이 거의 절반까지 미국을 쫓아갔더라고요. 예전에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이 스스로 저렇게 망치는구나.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도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극우가 등장하면서 사회 갈등이 많은데 약간 그 원인은 다릅니다. 다른데 하여튼 갈등이 많아지고 그 해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관세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월 2일 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 인상을 내세우면서 트럼프가 한 날이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부터 광복인지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요즘 그 공화당 의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 극우의 자기들의 충성파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은 또 중도층한테 다 표를 잃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6년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모든 의원들을 다 다시 선거하고 있고요. 또 상원도 3분의 1을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큰 선거입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의 고민을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가 주장한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인 노선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첫째, 이민자 탓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이민자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첫 번째로 이민자들을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다 내쫓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엘리트 공격입니다. 미국은 국민적인 평균 수준은 정말 낮습니다.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지도층,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지만 이 국민의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고 이렇게 양측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지만 한 번의 유혈사태도 없이 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런 일이 터지는데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국민 수준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선진국으로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은 미국의 엘리트 기득권이 정말 탄탄합니다. 이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이 엘리트 기득권 세력이 정말 탄탄한데 미국의 공화당의 우파 세력은 이 엘리트 계층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엘리트 계층 공격하는데 핵심이 좌파라는 것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없애겠다 이런 일들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들이 좌파 양성소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하고 비슷하죠. 좌파 양성소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 엘리트를 공격하는 것은 이 좌파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그래서 다양성 정책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를 공격하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 일자리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그리고 이 일자리 약속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앞으로의 정책, 지금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미국의 공화당이 이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일자리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 후보들은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이민자 탓하고 엘리트를 공격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 세대 60세 이상의 유권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숫자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보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60세 이상이 거의 뭐 1,500만 명에 육박하니까 절대적인 선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곳도 70대 이상이 거의 70%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0만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만약에 70대 이상이 그렇게 지지를 안 해줬으면 윤석열 후보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후보들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 어필하려고 그러면은 이민자 탓하고 엘리트 공격하고 일자리를 약속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자리 약속의 핵심이 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 이 관세 정책이잖아요. 무역 정책.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고 그것은 무역 관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관세를 올려서 이것을 수정하겠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이고요. 관세 정책의 핵심 정책이고요. 그래서 4월 2일 날 보편적 관세를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이다. 광복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이 무역전쟁은 비대칭 무역전쟁입니다. 1대 90입니다. 90개의 나라의 관세를 물렸거든요. 자기 혼자 90개의 나라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방이든 뭐 적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1대 9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싸움이 될까요? 이것이 얼마큼 큰 문제인지 다른 나라는 미국하고만 싸우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90개의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중국하고도 싸우기가 버거운데 90개의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와 가장 무역 관계가 큰 90개의 나라와 싸워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수요 공급망이 어떻게 충격을 줬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죠. 보통 공급망, 수요와 공급망에 충격을 줬냐면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2025년 올해 GDP 성장률을 1.96%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 관세를 하면서 마이너스 1.4% 성장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에서 마이너스 1.4%니까 미국 올해 GDP에 3%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죠.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상대국, 글로벌 GDP 성장률은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 영향력이, GDP 영향력이 마이너스 0.1%에서 0.3% 정도입니다. 물론 가장 관세가 높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 영향까지 미친다고 그러지만 평균적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은 0.1%에서 0.3%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거죠. 이거 완전히 비대칭 무역전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망의 직접적인 충격 외에 이런 무역 전면전의 간접적 영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습니다. 신뢰도의 하락입니다. 뭐 하루가 멀게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경제에서 이 신뢰도는 정말 심정의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줄어드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뭐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 그러지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뢰도를 하락시키면은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정말 미국의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거냐 이걸 살펴보자고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노동시장 영향을. 트럼프는 미국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 부흥을 가져오다, 르네상스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다, 광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조업의 부흥을 가져오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80년대부터 해외로 이전한, 우리도 해외로 많이 이전했죠. 삼성전자의 제일 큰 공장이 베트남에 있으니까 해외로 이전한 이 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가 트럼프가 장담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80년대 제조업 일자리는요, 이렇게 순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일자리가 22%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 제조업 일자리는 8%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불만이 생기고 이 세력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에서 부를 하고 중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 옛날을 생각하고 이때를 생각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 이민자를 막고 무역 그 적자를 해소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5년, 10년 이렇게 우리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도 하락하고요. 전 세계하고 무역을 막으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관세가 늘어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업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조업도 망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제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한국에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제조업에 일을 안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제일 큰 GS건설의 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왜 붕괴 현장이 일어납니까? 자, 지난주에도 제가 사는 동네 옆에 광명역의 신의 안산선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일당을 버는 겁니다. 건설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고용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인력은 인력난이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점점 더 제조업에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이 청년들은 다 대학을 진학하고 있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조업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0세가 넘었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보면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하이칼라의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50대만 넘으면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나 이런 제조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 한국에는 지금 60세 이상에서는 그 제조업에 대한 아직도 그 선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6년생이 대학에 들어왔잖아요. 이 알파 세대들은요, 그리고 Z세대들은 제조업이 생겨도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세력을, 그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작년 딜로이트라고 이제 컨설팅에서 보고서를 보면요. 2033년까지 미국 제조업 인력이 190만 명 이상이 거의 200만 명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메꾸는 것은 이민자밖에 없는데 이민자는 막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자 한스는 작년 1월 조사에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관세를 매겼잖아요. 이런 같은 논리로. 그런데 그 중국 관세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이, 제조업은 산업화 시대 모델이잖아요. 제조업은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레스터 스로가 2001년에 만든 제로섬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분배와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제로섬 이론은 그 이전에 나왔지만 레스터 스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제가 가져가면 내가 손해인 겁니다. 성장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 분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분배 제도를 잘 못 만들면 계속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제조업은 이미 제로섬 소사이어티가 됐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져가면 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자리가 이민자들이 가져갔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가져갔다고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멈췄는데 유일하게 미국만 지난 5년 동안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GDP도요, 거의 2배로 성장했고요. 1인당 GDP도 4만 불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자고요.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잖아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미국에 가서 정말 200달러 갖고 캐나다에 가서 정말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고, 그래서 미국의 유펜에 편입을 하면서 거기서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괜찮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회사에 팔고 그 돈으로 페이팔 창업에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면서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받은 돈이 2,500억 원입니다. 아무 돈이 없이 200달러 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갔던 일론 머스크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2,5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테슬라가 뜨면서 2조 9천억 원이 됩니다. 2조 9천억 원. 정말 대단하잖아요. 10년 만에 10배의 재산을 늘립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이 테슬라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모델 3를 양산하기 전에 막 집까지 팔고 파산 직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다행히 모델 3 양산에 성공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에 39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말에 2,218조 원이 됩니다. 2010년에 거의 테슬라의 주식이 10배 뛰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435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580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또 40% 올라갔죠. 그래서 올 1월에 거의 75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극으로 가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세로 세계의 경제를 흔들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거의 절반이 빠졌죠. 지금 그래도 한 500조 원이 됩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예요. 미국은 경제 성장이 멈춰서 제로섬 사회가 된 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돈을 많이 벌고요. 옛날 산업화 시대 제조업에 종사했던 중산층들은 점점 더 수익이 줄어드는 이 분배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이 극우의 아주 높은 머리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선거에 이 디지털 경제의 기득권 세력이 무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몇십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 피터 틸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다 트럼프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배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논리로 이 희생양을 이민자로 돌리는 거예요. 외국으로 돌리고. 보자고요. 2025년 올해 3월 31일 날 시가총액을 보면요. 애플이 3,440 빌리언, 우리 돈으로 4,840조, 5천조 원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2,790 빌리언, 마지막 10위 엘리 릴리, 의약품 회사죠. 여기가 783 빌리언 이렇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을 보자고요. 20년 전 1위 GE입니다. GE가 382 빌리언, 우리로 따지면 554조 원. 20년 사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GE, 1위가 GE, 2위가 엑스모의 에너지 회사죠. 석유 회사. 그리고 겨우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시티그룹이 4위. 그리고 BP, 그죠? 이것도 에너지 회사. 그리고 월마트가 6위. 그리고 로열 더치셔 에너지 회사, 석유 회사가 7위. 그리고 존슨앤존스가 소비자 회사죠. 8위. 파이자, 약품회사 파이자가 제조회사가 9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회사가 10위입니다. 이때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20년 전 2005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로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데이터 경제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10배가 성장했는데 단 20년 만에 한국은 거의 성장 안 했습니다. 20년은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안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성장했는데 이것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의 전략은 이것이 자기들이 시상량을 찾은 거예요. 이민자로 시상량을 찾고 좌파로 시상량을 찾으면서 선거에 승리를 했죠. 왜냐하면 이 베이비부머 세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지했던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2016년에 미국의 시니어들, 영국의 시니어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브렉시트를 막 밀어붙이면서 지금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 손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갈등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면서 세대 갈등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것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은 임기를 못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이거죠. 한국은 정말 제로섬 사회입니다. 대기업 위주잖아요. 한국은 10대 마켓캡에 거의 대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2005년 기업들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은 성장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렵죠? 대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제조업 위주잖아요. 제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쿠팡이 미국에 성장하면서 전통기업인 롯데와 신세계를 넘어섰죠. 유일하게 쿠팡인데 이것은 미국 회사예요. 쿠팡은 한국 지사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그 외에 사실은 한국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가총액 1, 2위를 다 쳐야 됩니다. 삼성, 현대, SK를 다 제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아니에요. 하드웨어 중심 사회예요. 뭐 정부부터 소프트웨어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무료인지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대접을 못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을 못 키우니까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인공지능 중심으로 정책을 피는 모든 역량을 윤석열 정부는 그 트럼프가 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산업화 시대로 다 돌렸죠. 가장 상징적인 게 원전 위주의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예산을 다 빼서 원전으로 돌렸죠.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지금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미래 발전성, 인력 고용, 좋은 일자리 인력 고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끊임없이 1년에 40% 50%씩 성장합니다. 원전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봐야 고용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옛날 모델로 우리 60대 이상이 자꾸 주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걱정이 있는 것이 이 60대 이상이 극으로 가면서 뭐 사법부든 뭐든 다 좌파로 몰면서 이렇게 옛날로 돌리자고 하는 것에 성적이 들고 옛날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것을 인식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이로, 이것은 단순히 정책만 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를 혼돈으로 몰고 가는 트럼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